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내란죄만 기소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외환 유치 혐의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근데 정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빼박 정황이 나왔습니다. 또 소름 끼치고. 자, 2010년에 예. 우리 군의 훈련을 핑계 삼아서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이거 윤석열이 엄청 활용 많이 한 사건이야. 예. 안보 마치 자기가 다 챙길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연평도는 군사적으로 아주 예민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9.19 군사 합의가 되면서 이곳에서는 훈련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전이 없었어 그동안에. 민감한 지역이니까.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민간인들이 사니까 예. 민간인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요. 그런데 2024년 6월 26일 6년 10개월 만에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곳을 향해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네. 거기에 뭐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290발을 그냥 쏟아 부어버려요. 예. 네. 바로 그 문제가 생겼던 그곳에다가 쏟아 부은 거야. 그 예민한 곳에 쏟아 부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행히 북한이 반응이 없었어. 그런데 2024년 6월 백령도 인근에서도 통합 정보 작전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네. 뭐냐? 와. 공격 헬기라고 알려진 아파치 있잖아요. 네. 이 아파치를 운영하는 아파치 부대랑 해병대, 공군 전투기가 동원된 훈련인데 북방 한계선 NLL 인근의 해병대가 이제 포를 쫙 쏘면은 이 아파치 헬기랑 전투기가 위협 비행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평소의 훈련 수위랑 사뭇 달랐다라는 제보를 추미애 의원실에서 확보를 한 건데 뭐냐? 자, 그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의 증언입니다. 예. 이례적으로 NLL을 따라 비행을 했고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해도 되나 싶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아, 위험했네. 그리고 북한군 기지에서 2,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을 했고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 와,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네. 매우 이상하지.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끝이는 게 아니라 뭐 있어요? 적을 타격하라. 어? 라는 교신이 있었어. 예. 그런데 이거를 굳이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비화폰 얼마나 좋아하는 정부야. 그렇죠. 근데 비화 통신 사용하지 않고 굳이 도청이 가능한 통신망을 활용해서 적을 타격하라. 막 이런 교신을 주고 받은 겁니다. 일부러. 그리고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냐면 예. 고도를 높여서 어. 적이 볼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런 훈련이 한 번 한 게 아니라 6월, 7월, 8월, 11월 총 4차례 실시했는데 북한이 너무 다행스럽게도 꼼짝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북한이 이거는 진짜 외환 와. 유치 혐의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실제 6월 달부터 윤석열 정권에서는 남북 간 긴장을 엄청 높였어요. 실제 6월 4일 날 그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시키면서 실제 대규모 이런 포탄 사격 훈련도 하고 아파치 비행 훈련도 하고 대북 확성기도 틀고 또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도 발전시키고 이런 다양한 긴장도를 높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것이 아마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지 도발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실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아닌가라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2010년처럼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해오면 그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 바로 계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다행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해서 천만 다행이었죠. 북한은 이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한다든가 무기 수출을 한다든가 그런 데 전념을 하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에서는 더 이상 긴장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오물풍선이나 보내고 김여정이가 수사적 말로만 위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군사적 대응하면 2개 전선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아마 대응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은 북한이 도발했지. 대응으로 도발을 했을 확률이 엄청 높죠. 충분하죠. 그리고 아파치 헬기를 향해서 대공사격을 했을 확률도 높고요. 실제로 네. 연평 포격 때는 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대응 사격을 해와서 맞습니다. 포격전이 그래서 된거 민간의 아닙니까? 피해가 있었던 거고. 네. 근데 윤석열 등등 맨날 연평도 포격 사건 얘기하면서 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고 네. 얼마나 안보 장사를 했습니까? 그렇죠. 네. 이야. 근데 이쯤 되면은 그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그러니까 의도된 전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게 이제 외환 핵심이죠. 유치죄로 가는 네. 건데,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북한이 반응을 안 해서 네. 넘어간 거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확성기도 설치했죠. 네. 그리고 뭐 오물풍선 보내면서 뭐 원점 네, 네. 타격 얘기했죠. 네. 무인기 얘기 나왔죠. 거기다 네. 지금 방금 보도된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되고, 이 정도 지금 복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이 아까 그 회유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짜 뉴스다, 또 지어냈다, 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아봐야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 시기를 지금 막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네. 요때가 24년 만에 푸틴이 평양 가가지고 우리 매불쇼에서 다뤘던 전략적 포괄적 그 동반자 관계 네. 그때 요 시기에 체결하고 그랬네요. 김정은이랑 네. 아, 푸틴이 그 바빴네. 바빴어 김정은도. 아, 진짜 천만다행이야.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동안 경제 제재로 경제도 어렵고 어려웠는데 러시아가 동맹을 맺으면서 그 전에 이미 무기는 많이 보냈고요. 무기 네. 기지 역할을 했었고 이제 파병까지 염두에 두고 하니까 한 10,000명 정도 파병을 한다면 엄청난 안보의 공백이 북한 입장에서는 생긴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한 문제에서는 말로만 긴장 고조시키고 바람 연기만 피우는 거죠. 오물풍선 보내서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이제 러시아 쪽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윤 정권에서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양에 무인기까지 침투시켜서 그렇습니다. 전단을 했는데도 네. 대응을 거기에 안 했지. 상응하는 대응을 안 했던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천운이었죠. 만약 대응을 천운이지. 했으면은 우리 맞대응으로 한 10배씩 더 보복하고 전쟁 날 그러면은 뻔했어. 국지전이 되고 국지전이 또 커질 수가 있고 국지전 정도만 돼도 윤석열에게는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어떤 되는 거죠. 명분이 됐고 그런 명분을 갖춰졌으면은 군은 어떠한 임무를 내려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아니 이 외환 유치의 정황이 아무리 뚜렷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그 명분으로 만약에 계엄 선포하잖아. 그러면 그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말을 아무도 못 합니다. 북한이 이거 공격을 말하는 했으면. 순간 이거 뭐 북한 놈이네 이럴 거 아니야. 계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확보되는 거야. 거죠. 그럼 네. 영구 집권. 그럼 얘네들은 진짜 큰일 났어. 영구 집권을 노렸던 애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쟁도 전쟁이지만 영구 집권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진짜. 네. 송일 대통령 이런 얘기 나오고 막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약간 내란죄하고 다르게 외환 요 부분이 수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완전히 군 부대를 털어야 할 수 있는 수사예요. 근데 지금 민간 수사기관은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수사권도 지금 다 예. 군검찰이나 군사경찰에 있는 상황이고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서 이게 자기들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특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특검이 안 되니까 이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해지고 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사성 장군님께 조금 뭐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민감할 수도 있고 이 훈련이요 합참 주도로 이루어진 훈련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내란에는 합참은 싹 빠져 있죠. 빠졌다고 할 수가 없죠. 빠졌다 할 수 없는 것 같아. 네, 이제. 저는 그 합참도 여기에 깊게 관여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주목을 안 해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은 김용영 계엄사령관 뭐 이렇게 내려졌잖아요. 네. 합참 의장은 그때 비상계엄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경계태에서 2급을 걸었어요.
경계태세 2급은 옛날에 진돗개 하나, 진돗개 둘 있잖아요. 네네네. 네. 무장 공비를 침투한다든가 북한의 도발 징후나 도발했을 때 경계태세 2급, 1급을 거는데 경계태세를 걸 사항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네. 경계태세 2급을 걸었거든요. 2급을 건 사항이라면 뭔가 정군이 실탄을 전 장병에게 실탄을 분배하고 수류탄도 분배하고 출동 대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 군이 비상계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원래 비상계엄만 됐다면은 사단이나 군단에서 지역계엄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거기는 경찰, 검찰 또 관련 방첩사 이런 요원들이 제한되게 민간에 대한 통제를 하잖아요. 군은 거기에 많이 통제는 안 되는데 비상계엄까지 거니까 전부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합참의장이 그런 거예요. 네. 그 비상계엄이 건 시작과 동시에 한 10시 한 40분 정도 됐고 그래서 정군이 다 실탄이 분배되고 다 나간 상태고 대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합참의장이 자유롭지 않고 또 하나는 합참에서 계엄 사항실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합참 계엄과가 있는데 계엄과를 중심으로 해서 합참 요원 20-30명을 만들게 허락해주고 또 만들게 하고 그다음 초기에 계엄사령부가 만들어지지 못했죠. 이게 만들어지는 데는 한 12시간 이상 걸려요. 네. 그 동안 합참 사항실이 계엄 사항실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를 계속 청문회 때와 지적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언론이 별로 출동한 병력이 안 보이니까 실체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국방부 차관한테도 자정 노력을 해다 자체 조사를 해서 네. 이것이 그때 계엄 사령부도 있었지만 지구 계엄 사령부도 만들어졌고 그 밑에 한 20여 개의 지역 계엄 사령부 각 도별로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네. 밖에 노출이 안 됐던 거죠. 일부 부대 있잖아요. 네. 양구군청에 일부 병력이 갔다든가 갔잖아요. 맞아요. 뉴스 고성군청에 일부 갔다. 네. 거기는 이제 3군단이 지역 계엄 사령부인데 거기는 행동이 좀 훈련이 잘 돼 있었으니까 좀 빨리 투입이 됐던 거고 조금 이것이 6시간보다 오래됐으면은 모든 지역 계엄 사령부에서 군청, 시청 다 병력 군인들을 보내고 장악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이런 외환 유치와 관련해서도 합참은 자유롭지 않는데 네. 이런 건 있어요. 합참 밑으로는 저는 이런 걸 할 때 외환 유치라는 개념은 없었을 거예요. 어느 단위에서요? 김용현하고 그 윤석열 머릿속에는 내란이 그 비상 계엄이 있었고 예. 그래서 빨리 그 국지전을 일으켜서 여건을 만들겠다. 본인들 충암파들 머릿속에는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럼 지시를 통상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 요때는 신원식 장관이고 안보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좀 개념 생각을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강하게 대응을 해서 일부 국지전이 일어나면은 정치적인 이슈를 전환할 수 있겠다 정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합참위하는 이걸 가지고 북풍을 일으킨다 그런 개념은 없는 상태에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침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번엔 좀 더 실전적으로 해라. 북한이 뭐 지금 오물풍선 보내지 GPS 교란하지 러시아하고 동맹 맺지 하니까 좀 본때를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해라. DL이라든가 NLL 가까이에서 한번 훈련 더 강도 높게 실전적인 훈련을 해봐라 이런 지침을 줬을 아니 거예요. 거기까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네. 그 실전이라며 고도를 높여서 적이 볼 수 있게 하라. 이거는 실전적인 게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 문제는 아무리 실전적인 훈련도 군에서는 평시는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서 하게 돼 있어요. 네. 고도를 높이면 대공하게 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동을 하더라도 등고성고로 따라서 해요. 산을 따라서 이렇게 네네. 적어도 그렇지. 계곡을 따라서 예. 그리고 MDL 군사 분계선을 연해서 이렇게 행으로 간다든가 NLL 쪽으로 행으로 가지 않아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왜냐하면
북한에서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이면 대공하기로 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훈련을 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해. 그런 의도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종합정보작전 훈련이라고 하는데 네. 정보작전 훈련을 한번 찔러보고 적의 의도를 아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 사항에는 이런 훈련은 적절한 훈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국지전이 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부하들이. 네, 그렇죠. 아파치 그리고 아파치를 NLL 선에 연결해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네. 사실 아파치는 전략 무기라서 그렇죠. 그렇게 훈련 아니 안 그리고 하거든요. 의원님 그럼 네. 지금 현재 합참의장이 그 김명수죠. 김명수. 네, 네. 김명수는 지금 현직에 있는 거죠, 그냥 자기 현직에 자리에. 있죠. 네. 그리고 뭐 기소가 된 것도 없죠. 네. 수사도 안 받고. 수사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와, 이 김명수 지금 너무 그냥 놔두는 것 같아. 김명수. 그렇죠. 김명수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핵심 목격자예요. 네. 그날 비상계엄 6시간 동안 예를 들면 김용현이가 상황실에 앉았으면 김명수는 바로 옆에 앉아서 지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그 김용현이가 대통령하고 전화하는 거 다 옆에 듣잖아요. 요 정도 다 들었겠죠. 간격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이것 좀 파악해 하면 파악하고 또 확인도 하고 다 알고 있지. 뭐 그런 것들을 했을 확률이 많은데 본인은 모르세라.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떳떳하면 제가 청문회 때 요 바로 김용현 옆에 있었으니까 대통령하고 뭘 통화했는지 뭘 지휘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 그렇죠. 모로세로 일관. 아, 그 이게 뭐가 있네. 있는 거야. 네. 김명수 포스타. 그러니까. 뭐가 있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언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채팅창에도 김명수 김명수 누구였지? 막 대법원장 아닙니다. 아니. 네. 김명수 지금 현재 합참 의장이에요. 김명수. 아니 왜냐면 언급이 잘 안 돼. 언급이 이 아예 안 사람이. 돼. 내란 과정에서 그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숨어서 암약하고 있는데 이 언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지금. 대표적인 인물이야. 대표적으로 지금 김명수 김명수. 합참의장이고 지금 검찰 관련된 그 법조에서도 네. 지금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 그렇죠. 제가 계속 이 사람이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자꾸 김주현. 심우정만 때려. 김주현. 맞아요. 여기 잘 안 밝혀지니까 그리고 그때 경계태세 2급을 언제 풀었냐? 비상계엄 해제되자마자 푼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오전에 푸는 거야. 누가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김명수한테. 김명수 있는 다시 올려 사진. 그 오전- 김명수가 늦게 풀었다는 거죠. 오전 11시 경쯤 됐을 오전까지 전 군이 11시? 실탄 그대로 휴대한 상태에서 그 오전까지 대기를 뭐 지켰던 2차, 거죠. 3차 계엄까지 대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무슨- 그걸 그렇죠. 저는 그 의심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 모로세로 일관하고 김명수. 마치 여기서 비상계엄에서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 경계태세와 사실은 비상계엄과는 관계가 없는데 네. 실제 간첩 나타나고 무장범비 나타났을 때 북한 도발했을 때 그거는 경계태세 이걸 그런 거죠. 아니, 저는 12.3 때 이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나서 저도 그때 국회에 있었어요. 네. 그럼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군인들이 싹 빠지길래 저는 그때 2, 3차 계엄은 당연히 예상했었고 군인들이 왜 국회에서 빠지지? 국회에 미사일 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어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 진짜 섬뜩해서. 그치. 아니 자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이대로 물러나면 그렇긴 하죠.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건 맞아. 응. 아니 근데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이런 합참도 마찬가지고 김명수. 정말 대통령실이나 안보실 대통령실. 이쪽도 지금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지금 영장 집행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거 정말 빨리 막힌 혈 뚫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군 자체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 각 지역 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뭘 했는지 그다음에 경계태세 2급에서는 각 부대별로 뭘 했는지 이런 걸 자체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방부 자체 수사기관에서는 그걸 권한을 안 줬어요. 국방부 차관도 그렇고 자체 자정 노력이 있어야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듣기로도 약간 그 국방부 조사본부나 이런 데에 군사 경찰도 대부분 이제 육군 위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 않나. 거기다 아니, 계급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군복 입은 사람 중에 네. 제일 높은 사람이 김명수죠. 그렇죠. 현재 군복. 저 사람이 그대로죠. 아무 심지어 언론에서도 안 때려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그거 되겠냐고. 박안수랑 비슷한 전략 같네. 아. 몰라요. 네. 김명수.
너무 풀어줬어. 네. 네, 정말 심각합니다, 김명수. 나쁜 외환 놈이 참 많아. 유치에 아주 짙은 혐의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그렇죠. 이거를 우리 의원님께 일러드리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